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만났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2013년도 1회차 2강 진행합니다. 10번 문제죠. 발달적 직업상담사의 수퍼가 평가를 사용하였다. 수퍼는 원래 발달의 아버지예요. 근데 너무 발달돼서 욕심이 생겼어요. 흥미 쪽도 막 넘봐요. 그래서 수퍼가 만드는 흥미 기법하면 표현된 흥미, 조사된 흥미, 조작된 흥미. 자꾸 막 얘는 지경을 막 넓히려고 그래요. 왜? 너무 발달돼갖고. 여기는 수퍼가 주로 평가라는 용어를 또 한 번 사용했어요. 평가. 발달가인데 평가라는 걸 사용했어요. 아마 보면 우리가 그 파슨스의 세 가지 직업적 요소, 자기 자신에 대한 분석, 또 직업색에 대한 분석, 또 과학적인 함정의 매칭, 얘가 부러웠나 봐. 비슷한 거예요. 평가를 해보니까 내 남자가 겪고 있는 걸 문제를 한번 평가해봐야겠다. 문제를 평가하고 또 이 문제에 맞게 개인을 평가해서 그 다음에 내 남자를 예언해야겠다. 똑같은 의미죠. 그래서 문제평가, 개인평가, 예언평가, 문개언 이렇게 포인트 잡으세요. 슈퍼가 무엇을 평가했어요? 문개언을 평가했다. 슈퍼가 문개언을 평가했다. 그래서 슈퍼의 평가 나오면 문개언이다. 문제, 그대로 내 남자가 겪고 있는 직업에 대한 어려움과 기대를 평가하는 것이다. 특히 어려움과 문제를 평가하는 것이다. 개인평가, 개인의 심리검사 이런 걸 통해서 내 남자 개인을 평가하는 것이다. 쓰는 건 여러분 겁나 쉬워요. 여러분 마음대로 이해한 범위 내에서 그냥 글짓기 하면 모두 정답이다. 다만 슈퍼의 직업 상담에서 평가가 뭐냐? 문개언이라는 여러분 분명히 써줘야죠. 여기다 또 표현된 평가, 조작된 평가, 조사된 평가 쓰지 말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성탐학 유세, 성장평가 이런 거 쓰지 말고요. 자, 11번 갑니다. 직업상담 시 저항적이고 동기화되지 않은 내담자를 동기화시켜요. 저항적이고 동기화. 동기화는요 그냥 의욕이 없어요. 동기부여가 없어. 의욕이 없어요. 내담자를 동기화시키기 위해서 효과적인 전략 3가지를 쓰세요. 그러니까 별로 아주 진상 내담자가 왔단 말이에요. 저항도 하고 별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어찌라고요? 이렇게 이런 사람이 올 때 어떤 전략을 쓰냐? 1번 변형된 오류 수정하기에 의해서 오해가 있다면 오해를 푼다. 왜 저렇게 저항하는지 뭔가 오해를 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기분 나쁩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더 오해하려나요? 하여튼 변형된 오류를 수정하게 그동안 감정의 찌꺼기를 수정하는 거다. 또 2번째 내 남자와 친숙하게. 왜 친숙해야 돼요? 저 새끼 지랄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공부할 때 지금 너무 지루할까 봐 이렇게 이런 얘기 하는 거니까요. 이해하십시오. 내 남자 진상이야. 막 지랄해 아주 그냥. 톡하면 맨날 지랄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친해져야지. 아유 참 오늘 잘생겼네요. 찬짠할까요? 이렇게 해서 좀 더 라포를 통해서 은유 사용하기. 우회적으로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잡는 거죠. 지금은 여러 선생님 지금 이렇게 얼굴이 막 카리스마 있으면서 뭔가 잘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우회적으로. 왜 얼굴이 그지랄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왜 은유를 사용하냐? 직접 얘기하면 또 더 승질되니까. 그래서 진상 내담자가 올 때 어떻게 하냐 이거 해야 해요. 첫째, 친숙해야 되고 또 왜 그런지 변형된 오류를 수정해야 되고 또 은유를 사용해서 달래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면 쉽죠? 12번 갑니다. 심리검사 유형 중 투사적 검사의 장점. 투사적 검사. 동영상을 계속 들어보신 분들은요 감을 잡았을 거예요. 나오는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또 나오는구나. 2차 공부 별로 어렵지 않구나. 이걸 감을 잡았을 겁니다. 투사적 검사가 뭔지 알죠? 가장 대표적인 게 로샤의 잉크 반전 검사 또는 TAT
주제 통과 검사. 이렇게 보고요. 잉크를 뚜렷해서 반으로 접은 다음에 어떤 모양이 나오면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이 나죠? 그래서 뭐 동물의 뼈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나비 모양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여자의 자궁 같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답이 많이 나와요. 이렇게 나올 때 이 반응을 보고 내담자의 내면을 투사해서 무의식을 알아보는 걸 투사적 검사라고 한다. 장점이 뭐냐? 첫째, 이게 무엇을 물어보는지 내담자가 잘 모르거든요. 어떤 의도로 물어보는지. 그래서 내담자가 방어하기가 어렵다. 방어하기가 어렵다. 두 번째, 아까처럼 반응이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죠. 대답이. 그래서 반응이 풍부하고 다양하다. 또 반응이 아주 이상한 반응도 많이 나와요. 이 그림을 보고. 그래서 반응이 독특하다. 이렇게 보면 깔끔하게 6점 맞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이 이해를 도우라고 써놓은 거니까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쓰고 이거 외워서 쓴 사람은 바보 천체예요. 이렇게 세 가지 간결하게. 투사적 검사의 장점은 1. 내담자가 방어하기가 힘들다. 2. 반응이 풍부하고 다양하다. 3. 반응이 독특하다. 이렇게 쓰면 6점을 맞습니다. 12번 넘기고요. 13번 갑니다. 실업자에 대한 정의를 쓰고, 실업자 13번 경제학 문제죠. 노동시장. 실업자의 정의를 쓰고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을 비교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실업자에다가 백수와 백조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아니면 노는 사람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업자의 정의는 조사 대상 주간의 수입이 조사 대상 주간의 수입이 있는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요. 정확히 표현은 이거예요. 실업자는 현재 이렇게 수정하세요.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고 일자리가 있으면 언제든지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실업자라고 한다. 이렇게 다시 갑니다.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고 일자리가 있으면 언제든지 구직할 의욕이 있는 사람을 실업자라고 한다. 이렇게. 일할 의욕이 있어야 돼요. 구직할 의사가 있어야 돼요. 구직할 의사가 없으면은 비경제 활동인 겁니다.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의 공통점은 마찰적 실업은요. 내가 스스로 그만둔 거예요. 왜? 정보의 결핍으로 내 적성과 흥미에 안 맞아. 그래서 내가 스스로 그만둔 거기 때문에 이걸 자발적 실업이라고 해요. 자발적 실업이다. 구조적 실업은 내가 스스로 그만둔 게 아니에요. 산업 구조요, 산업의 변화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일자리를 잃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비자발적 실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의 차이점은 자발적 실업이냐, 비자발적 실업이냐 이런 맥락을 물어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마찰적 실업은 일자리가 있는데 정보 부족으로 일자리가 지금 현재 실업인 상태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일자리가 있는 실업이다. 그래서 비수요 부족 실업이라고 해요. 비수요 부족 실업이라고 한다. 구조적 실업도 사양산업에서 성장산업으로 이동하면서 생기는 실업이니까 성장산업에 일자리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비수요 부족 실업이라고 해요. 일자리가 있는데 일시적으로 실업인 상태, 이걸 비수요 부족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의 공통점은 비수요 부족이고 차이점은 자발적 실업이냐
비자발적 시럽이냐 이렇게 나눈 겁니다. 또 잔소리할게요. 강의를 들어보고 책도 제 책의 키포인트는 간결해요. 간결하면서 핵심 포인트예요. 어떤 책 보면요, 해설도 제 책은 간결해요. 어떤 책 보면 해설이 그냥 무슨 뭐 해설이 더 길어. 해설이에요, 그게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예요. 해설 읽어보면 더 힘들어요. 왜 그렇게 오래 썼어요? 잘 몰라서 그래요. 핵심만 딱 찍으면 돼요. 여러분 한의원 가보시면 제가 이제 여기가 팔이 예를 들면 50견이 와서 이 팔이 아프단 말이에요. 팔이. 그래서 50견이 아파서 팔이 아픕니다. 그래서 갔는데 어떤 명의가 있어요. 명의. 그래서 침을 한 대 딱 맞으니까 팔이 다 났어요. 그걸 명의라고 해요. 그런 한의원을 좋아해야 돼요. 근데 한의원 지금 침값이 5,000원 많았으니까 한 대만 놓고 5,000원이면 너무 아깝잖아요. 지금 10대 좀 더 맞춰주세요. 이거 바보 천체예요. 근데 어떤 한의원 가면 정말로 열심히 친절해. 그리고 정말 서비스 좋아. 커피 주고 침도 한 100개 놔줘. 5,000원 주고. 온몸을 다 쑤셔 그냥. 아닌개비네? 여기도 아닌개비네? 야, 이 집 침도 100개씩 놔주고 정말 좋네 5,000원에? 이거 바보 천체예요. 목적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외운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글자를 많이 외운다고 이렇게 간결한 게 좋은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꼭 이런 질문 많이 하거든요. 교수님, 저렇게 쉽게 써도 돼요? 이렇게 쉽게 쓰는 게 명답이에요. 의사라 말하면 명이고. 여러분 믿고 따라오십시오. 14번 갑니다. 표준 직업분리에서 일의 계속성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직업의 성립 조건이에요. 원칙은 뿌리가 직업의 성립 조건에 보게 되면 계속성의 원칙, 또 경제성의 원칙, 사회성의 원칙, 윤리성의 원칙, 비속박성의 원칙이 있는데 이 중에서 계속성의 원칙이 뭐냐? 일은 계속적으로 행함이 있어야 돼요. 계속적으로 행함이 있고 일에 대한 가능성과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가능성과 또 주기적으로 행함이 있어야 돼요. 또 계절적으로 행함이 있어야 계절적으로 행함이 있어도 계속성으로 봐요. 계절적으로 행함. 이것도 묶어서 일을 계속시킨다. 계속성이 원칙. 계속시키니까 개가 추절되더라. 개도 추절되더라. 개가 추절. 계속적으로 행함이 있어야 된다. 가능성과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일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행함이 있음을 말한다. 계절적으로 행함이 있음을 말한다. 이거를 묶어서 계속성의 원칙 4가지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5번 갑니다. 홀이 제시한 홀이에요. 홀. 15번. 홀이 제시한 경력 발달 단계 4단계예요. 경력 발달 단계. 4단계. 경력. 근데 홀은 수포와 같은 학파예요. 그래서 수포가 성탐학 유세를 만들었어요. 근데 같은 학파니까 비슷하거든. 그래서 얘도 성탐학 유세 중에서 성장기는 경력이 안 들어가요. 경력이. 그래서 성장기를 빼고 탐학 유세 이거는 경력 개발에 들어가는 단계더라 라고 해서 수법을 본떠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성탐학 유세 중에서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세태기, 성장기는 뭐 14세까지니까 15세, 24세, 25세, 44세, 45세, 64세, 65세 이상 나이가 있으니까 요때는 경력 개발할 때가 아니다. 왜? 공부할 때니까 얘를 지우자. 이때는 경력을 쌓아야지. 그래서 요걸로 만든 게 경력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학자들은 심심해서 맨날 그냥 이 맞는 걸 우리가 또 큰 이론이라고 봐. 그래서 학자가 그렇게 여러분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그냥 심심해서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이게 학자들 너무 이렇게 여러분 뭐 훌륭해 볼 필요 없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만류 인력 법칙 사고가 밑으로 떨어진다. 누가 주장했어요? 뉴턴의 만류 인력 법칙. 그거 누가 몰라?
뉴턴이 그냥 쓴 거니까 멋있게 보이는 거지. 사고가 위에 떨어지면 누가 몰라요. 근데 그것도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나중에 아인슈타인이 보니까 위에서 떨어지는 중력도 있지만 공간의 힘에 의해서 사고가 떨어지더라 라고 해서 공간의 힘을 강조했어요. 즉, 이 사람이 얘기하면 이 사람 말이 맞고 저 사람이 얘기하면 저 사람이 맞고, 이게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공부 학자에 대해서 이렇게 중압감을 가질 거 없습니다. 제가 이제 주로 저도 학회를 많이 가요. 학회를 많이 가면 대학 교수 협의회에서 학회를 많이 가면 정말 어떨 때는 역규에서 못 봐요. 보통 대화를 막 영어로 하고 막 있는 그 회식 자리에서 밥 먹는데도 막 아유 딜리셔서 미친 거 아니요? 한국말 같은 거 맛있냐 이러면 되지 딜리셔스 꼭 아주 그냥 이렇게 꼭 갑질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막 속으로 막 빨리 처먹고 시작해 하고 싶어요. 탐색기는 자신을 이해하고 정체성을 찾는 기기다. 확립기는 직업에 대해서 정착하고 동료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거다. 그래서 친하게 지내는 친교성이라고 한다.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단계이다. 통합성, 자신의 삶을 통합하는 단계다. 어렵지 않죠? 15번 보게 되고. 16번, 이건 제가 많이 풀었습니다. 그래서 16번 문제도 보게 되면 한계, 생산성, 체감의 법칙인데, 한계는 추가예요. 마지널 추가할 때마다 한계, 생산성이 올라가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어느 순간으로 추가할 때 보면 정점을 딱 찍는다. 이 정점을 찍고 내려가더라. 그래서 한계, 생산성, 체감의 법칙이다. 경적에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을 응용한 건데, 이럴 때 사람을 추가할 때마다 어떤 이익이 딱 적당히 오면 이익의 극대화, 이 순이 오면 그 다음에는 사람을 더 쓰지 말아라. 이걸 보고 적정 임금, 이윤의 최적, 적정 임금이 딱 맞으니까 그때는 스톱해라. 그래서 그때가 최적의 고용 수준이다. 그래서 최적의 고용량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무엇과 일치할 때 기업에서는 사람을 쓰면서 임금이 나오죠. 그래서 기업에 들어가는 임금과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드는 생산성,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드는 생산성, 생산물이죠. 그래서 생산물이 추가되죠. 그래서 한계 생산물과, 근데 기업은 생산물을 만들 때 뭔가 이익이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익이 마진이 제품의 가격이다. 그래서 그 가격을 다른 말로 가치라고 하더라. 그래서 가치는 가격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임금과 한 개의 생산물 가치가 일치할 때, 똔똔일 때 이윤 극대화가 오더라. 즉 최적의 고용량이 오더라. 이렇게 해서 설명은 제가 몇 번 또 동영상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시험 답안지에 이렇게 주어지면 그대로 문제가 주어지면 문제를 그대로 한 번 더 쓰세요. 답안지에 그대로 한 번 더 쓰고, 여기는 노동 투입량, 여기는 생산량, 한 명당 얼마씩 생산했냐, 총 생산량. 그래서 0명,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이라고 책에 써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단위, 0단위, 1단위, 한 명을 썼다 이건 단위를. 그리고 여기는 0개, 2개, 또 4개, 7개, 8.5개, 9개, 9개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럴 때 답안지를 이렇게 한 칸을 더 그리세요. 그럼 모양이 아주 빵빵해지죠. 그래서 이렇게 답안지를 쓴 다음에 이제 총 생산량이 나왔으니까 여기는 한 개 생산물을 구해야겠죠. 한 개 생산물이나 양이나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
추가할 때, 사람을 추가할 때마다 얼마큼 변했냐, 변화된 분을 써주면 됩니다. 여기는 변화된 게 없으니까 0, 여기는 이만큼 변했으니까 2, 여기도 이만큼 변했으니까 2, 여기는 3, 여기는 1.5, 여기는 0.5, 여기는 0 이렇게 나왔고요. 한 개 생산물이 구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뭘 구해야 돼요? 한 개 생산물 가치를 구해야 한다. 가치는 가격이다. 문제 보면 문제에 가격은 100원이라고 지가 써 있어요. 100원이라고. 제품의 가격은 100원이라. 그리고 임금은 150원이라고 아예 적어놨어요. 네, 마무리 투수갑니다. 마무리 이제 이윤 극대화의 원칙, 즉 최적의 고용 상태의 원칙은 임금과 한 개 생산물이 생산물 가치가 일치할 때다. 이게 공식이죠. 그러므로 최종 마무리 한 개 생산물 가치는 이 제품의 가격만 곱하면 돼요. 여기는 0원, 여기는 200원, 여기는 200원, 여기는 300원, 여기는 150원, 여기는 50원, 여기는 0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50원이 여기 있죠. 이제 마무리. 임금 150원과 한 개의 생산물 가치 150원이 만나는 4단위에서 최적의 고용량이 도출된다. 이렇게 쓰면 완벽한 모범 답안입니다. 공식 다시 한번 합니다. 이윤 극대화 공식, 또 다른 말로 최적의 고용량의 공식은 임금과 한 개의 생산물 가치가 일치할 때다. 이거를 그대로 대입만 시켜주면 됩니다. 17번 갑니다. 직무 스트레스 조절 변인. 직무 스트레스 조절 변인이에요. 제목이. 즉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원인이 뭐냐. 그러니까 조절 문제가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원인은 여러분 그 직장 내에서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원인은 역할 갈등, 역할이 얼마큼 갈등하냐, 역할에 대한 갈등, 또 역할의 모호성, 또 과제 특성, 과제가 너무 많고 적고 이런 건 스트레스 원인이에요. 이건 제목이 스트레스 원인이고 이 스트레스에 대한 조절을 어떻게 하냐, 이 조절 변인이 이 문제의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첫째, 성격 유형, 두 번째, 통제 소재, 세 번째, 사회적 지원. 이 문제랑 매칭시켜야 돼요. 또 이 답에다가 여기다가 또 역할 갈등, 역할 모호성, 과제 특성 이렇게 분명히 쓰는 사람이 있어요. 또 거꾸로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 세 가지를 쓰세요. 그런데 여기다가 또 A형, U형 쓰는 사람도 있고요. 문제를 잘 파악해야 된다. 성격 유형은 A형과 B형으로 나누는데 A형은 목표 지향적이고 다혈질이며 성과 지향적이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저도 A형 유형인 것 같아요. B형 유형은 느긋하며 목표보다 과정을 중요시하고 늑작지근한 사람은 B형, 또 급하고 다혈질은 A형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런 거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조절될 수 있다. B형이 스트레스를 덜 받겠죠. 또 어떤 사람은 오픈할 때 교수님 제가 A형인데 A형 그렇지 않거든요. P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구분하는 거니까. 통제 소재, 외적 통제냐 내적 통제냐. 그래서 외적 통제는 그냥 현실을 느끼는, 그냥 바로 느끼는 통제. 내적 통제는 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능력. 그 외적 통제들이 대부분 다혈질이에요. 이렇게 기분이 그때그때 확확 표출되죠. 기분이 그때그때 확확 표출하는 사람은 외적 유형. 또 내적으로 통제가 할 수 있는 사람은 내적 유형. 주로 이제 수행자 또는 책을 많이 읽은 사람. 저는 참고로 A형 다혈질인데 그래도 신앙으로 내적 통제가
신앙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 같아요.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이래서 스트레스가 덜 받는 것 같아요. 원래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유형인데, 사회적 지원, 사회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냐, 안 해주냐, 이런 것에 따라서 스트레스가 조절된다. 뭐, 돈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지원이 많으면 스트레스를 덜 받겠죠. 18번 갑니다. 18번에서 직무 스트레스의 조절 변인 성격 유형 통제 소재 사회적 지원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18번은요. 정규 분포에서 모양이 정상적인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정규 분포에서 모양이 찌그러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찌그러졌어. 이럴 때 정규 분포 모양으로 만드는 방법이 뭐냐 이겁니다. 그래서 1번 완곡법이다. 점수를 더해주거나 빼줘서 정규 분포의 모양으로 만드는 방법이다. 두 번째 절미법이다. 그래서 꼬리의 편차가 작을 때 이 꼬리를 잘라서 정규 모양으로 만드는 방법을 절미법이라고 한다. 세 번째 면적 환산법이다. 그래서 면적 환산법 각 점수의 100분위를 찾아서 그 100분위에 해당하는 지점수를 찾는 방법을 면적 환산법이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3년도 2회차 기출문제 해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